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서울 주요 5개 대학병원의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아침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20일 아침 6시면 당장 다음 주에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단 전공의 협의회 회장과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전공의 단체 행동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들은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 회의를 연 뒤 빅5 병원 모든 전공의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한 뒤 20일 화요일 아침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을 나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다음 주인데요.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과 서울성모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만 2,700여 명으로 이들이 20일 아침 일시에 빠져나올 경우 병원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빅5 전공의 대표들은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도 사직서 제출 참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전공의들이 이렇게 빨리 단체 행동에 나설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분위기가 좀 바뀐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SNS에 글을 올릴 때만 해도 개인 사유라고 강조하면서 동료들에겐 절대 집단행동에 나서지 말라고 당부했었는데요. 어젯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광대 의대에서 전공의 7명이 사직서를 냈다가 밤늦게 갑자기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건데요. 직후 빅5 비상회의가 열렸고 20일 근무 중단이 발표됐습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지난 2000년 첫 의료파업 이후 이번이 네 번째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이번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로 삼는 행위라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혀 강대강 대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의사회가 잇따라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연 서울시 의사회는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D-Day는 정해졌습니다. 서울시 의사회는 전국이, 공직이, 젊은이들과 함께 D-Day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 이전이라도 선도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 의사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저 박명화가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 재논의, 그리고 이러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 문책임을 선언합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린 대한의사협회는 내일 비대위 첫 회의를 열고 집단행동 방법 등 투쟁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의 시점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한다는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협회가 내일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집단행동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의협 비대위의 투쟁 일정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선 만약 사실이었다면 집단 행동을 도모한 것이라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를 도구 삼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할 것을 협회에 건의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결과를 설명한 대한축구협회 황보관 기술본부장은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팀 감독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술적인 준비도 부족했고 새로운 선수 발굴에 대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수단 관리와 근무 태도 등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조목조목 열거했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을 협회에 전했고 이제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결정만 남게 됐습니다. 네, 이처럼 클린스만 감독 경질 여부는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팀 재건을 위해서 이제 더 시급해 보이는 것은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정리와 후임 감독 선임입니다. 계속해서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술부재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질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표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부분입니다. 전력 강화 위원들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클린스만 감독은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경질로 의견을 모은 만큼 축구협회 집행부가 다른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령탑 교체와 별도로 선수단 불화에 대한 교통 정리도 시급해 보입니다. 선수단 충돌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의 팀을 위해서 징계해야 할 선수가 드러난다면 단호하게 징계도 해야 합니다. 대표팀 사령탑 후임 선정도 문제입니다. 당장 다음 달 21일과 26일에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태국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선임하기보다는 면밀하게 여러 후보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재건을 위해 여러 문제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김동문입니다. 어젯밤 제주도 서귀포 바다를 지나던 1959톤급 화물선 한 척이 침수됐습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황문기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바다 위에 화물선 한 척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2,000톤급에 육박하는 화물선이지만 사나운 파도 앞에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립니다. 침수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5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쪽 61km 해상을 지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배가 침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해경은 신고 2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풍랑특보로 파도가 5m에 달해 배에 접근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신고 3시간 반 만인 새벽 1시 반쯤 화물선 뒤쪽으로 접근해 승선원 11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경은 선사와 협의를 통해 기울어진 배를 항구로 옮겨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 앞바다에선 작업선이 사라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부산을 출발해 울산 고리 남동쪽 7km 해상을 지나던 17톤급 작업선의 위치 신호가 끊겨 해경과 해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작업선에는 60대 선장 1명이 타고 있었는데 역시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엔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 방면 남대전 나들목 근처에서 SUV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등 잔해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2차 단수공천 후보 25명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비는 면접 심사를 마친 지역구 가운데 경기 14곳과 인천 5곳, 전북 6곳의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인천 지역 현역인 4선의 윤상현, 초선 배준영 의원은 각각 자신의 지역구인 동미추호 을과 중강화 옹진에서 또 한 번 후보로 나서게 됐고 경계선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 분당갑에서 4선에 도전하고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은 의정부 갑 단수 후보가 되면서 용산 참모 출신 인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총선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반면 같은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던 비례대표 최영희 의원은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공천 배제 컷오프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천 경기 지역 단수 공천 명단에 이른바 이재명 대표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경기 남부 정치 1번지로 꼽히는 수원벨트 탈환 의지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공천해 일찌감치 공을 들였습니다. 운동권 청산론과 함께 방탄정당 심판론을 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서 원희룡 전 장관과의 대결 구도를 띄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기에 원 전 장관을 후보로 확정한 건 민주당 당세가 강한 지역에서 서둘러 입지를 다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 대표를 이른바 명룡대전 틀 안에 가두려는 전략도 담겼습니다. 국가적 돌덩이일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도 돌덩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치워내고 이 대표가 과거 시장을 지낸 성남 지역 후보로 추천된 장영하 변호사 역시 지난 대선 때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부각하며 저격수를 자처한 인물입니다. 여당이 수도권 탈환 전초기지로 꼽는 수원에선 당 영입인재 3명이 한꺼번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직전 2번 총선에서 5개 의석을 모두 야당에 내줬던 만큼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함께 투입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2번 연속이나 전 지역구를 패배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서 깃발을 꼽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근 지역인 분당 갑에 공천장을 받게 된 안철수 의원은 중도층 표심 공략에 가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첫 단수 공천을 받은 전희경 전 비서관은 험지로 분류되는 의정부 갑에서 경기 북부 지역 새모리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2차 단수 공천 명단이 발표되면서 첫 현역 의원 탈락자도 나왔습니다. 강세 지역인 영남권 면접까지 끝나면 물갈이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서울 강남을과 인천 부평갑 등 전략 선거구 4곳의 후보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울 강남을에는 강청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에, 인천 부평갑은 노종면 전 YTN 기자가 전략공천 후보자로 꼽혔고, 울산 남갑에는 전은수 변호사, 부산 사하을에는 이재성 전 NC소프트 전무가 공천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치면 후보로 확정됩니다. 반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결정이 미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함께 단수 공천 지역 10곳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서울에선 서초을의 홍익표 원내대표, 광진을 고민정 최고위원이 단수 후보로 발표됐고, 광원 원주갑에선 현역 송기현 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PK 지역에선 부산 사하갑 최인호, 경남 김해갑 민홍철, 김해을 김정호, 양산을 김도관 의원이 각각 현 지역구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또 원외 인사 중에선 부산 연제 이성문, 포천 가평 박윤국, 경남 창원 의창 김지수 후보 등 3명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단수 공천을 통해 이른바 낙동강 벨트 현역 의원들을 재배치했습니다. 지역구로 옮겨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공천을 확정한 곳에는 부산 경남, 즉 PK 일부 지역이 포함됐습니다. 여기 포함된 단수분들은 단수 기준을 충족해서 여기 들어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충족해야 되는 거죠.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이 수복을 노리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입니다. 경남 양산을에는 민주당 현역인 김두관 의원이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예상 맞상대는 당의 험지 출마 요청에 따라 최근 지역구로 옮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입니다. 여당이 공천을 확정하면 경남도지사 출신 간 빅매치가 성사됩니다. 바로 옆 경남 김해을 역시 현역 김정호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3선의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 당의 요청에 따라 지역구를 바꿔 도전장을 낸 곳입니다. 지역 조직력을 내세운 민주당과 인지도 높은 중진을 차출한 국민의힘이 현역 대 현역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 북강서갑엔 여당 호선 서병수 의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여 낙동강 전선은 더 넓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낙동강의 최전선 양산에 제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지역 소멸에 대해서 또 윤석열 정권의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런 점들을 놓고 정말 멋지게 그리고 선의의 경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른바 낙동강 벨트는 야당에선 PK 공략의 전진기지, 여당에선 파랑과 사수가 꼭 필요한 곳으로 꼽힙니다. 양측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인 만큼 지키는 현역과 도전하는 중진의 대결 구도는 갈수록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에 실린 제설제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눈의 결빙을 막기 위해서 서울에서만 32,000톤이 넘는 제설제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 친환경 제설제는 20% 정도 사용됐고 나머지는 염화칼슘과 염화나트륨 등으로 이루어진 제설제였습니다. 이러한 제설제들은 눈을 잘 녹이기도 하지만 도로와 자동차도 잘 녹인다는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또 식물들의 수분 흡수를 방해하거나 증발하면서 동물의 호흡기로 들어가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식물성 원료로 만든 친환경 제설제가 나왔는데요. 독성이 덜할 뿐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남용하게 될 경우 환경에 피해가 가는 건 똑같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대안 중 하나로 도로에 열선을 설치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요. 실제 최근에 점차 확대하고 있긴 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분명한 한계를 지닙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물리적인 제설을 시도하면서 제설제를 남용하지 말아야 하고 제설제를 사용하더라도 주변 나무 등으로 튀지 않도록 물리적으로 막는 등의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3년 복무 공방수 기피 확산, 가축 방역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방수는 공중 방역 수의사를 말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나 농촌지역 시군에 배치돼서 식품 검역이나 살처분 등 가축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병역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합니다. 수의대 재학생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최근 미달 현상이 나타나면서 고민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긴 복무 기간입니다. 공방수는 36개월, 즉 3년 동안 복무를 하게 되는데 현역 입대와 비교했을 때 2배나 깁니다. 그나마 보수가 월 35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혀왔지만 이제는 현역 복무의 처우도 크게 개선되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두 번째 이유로 꼽힙니다. 다시 말해서 빨리 병역 의무를 마치고 동물병원에 취업하거나 대학원을 가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데요. 지원자가 급감하는 원인입니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시달리는 가축 방역 현장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란 의견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크게 두 인물의 사진이 보입니다. 인기 드라마 살인자 이응 난감의 주연인 손석구 배우가 보이는데요. 오른쪽은 작품 중에 나온 손석구 배우의 어린 시절 모습입니다. 꽤 닮아 보이죠? 쌍꺼풀이 없는 눈과 또 표정까지 비슷한 아역 배우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시청자가 많아지자 감독은 딥페이크로 만든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라고 하면 범죄에 악용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의 핵심 기술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인건비와 제작비도 점점 더 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딥페이크가 효율적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딥페이크와 같은 AI 기술이 발달할수록 연예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유명 배우들은 자신을 본뜬 AI 모델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지만 기존 스턴트 대역이나 단역 아역 배우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배우뿐 아니고요. 상상력이 필요한 배경이나 공간 디자인, 또 캐릭터 디자인 역시 AI에 맡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기존 인력들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빨라진 벚꽃 시계, 축제 스케줄을 바꾼다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겨울에 얼음이 충분히 두껍게 얼지 않아서 취소된 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봄꽃 축제 역시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벚꽃으로 유명한 진해 군항제의 경우 올해로 62회째를 맞게 되는데요. 역대 가장 빠른 3월 22일에 개막하기로 했습니다. 1회 때는 4월 5일에, 2019년까지는 4월 1일에 개막을 했는데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이제는 4월 1일이면 폐막을 하게 됩니다. 다른 봄꽃 축제 역시도 개막 시기가 당겨지고 있는데요. 전남 광양 매화축제도 이틀 정도 앞당긴 3월 8일에 개막을 하기로 했고 경남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역시도 이틀 정도 빨라진 4월 11일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국과 영국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지난 100년 사이 매화는 약 53일, 개나리 23일, 벚꽃은 21일 정도 개화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달라지는 풍경들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듯합니다. 2월 1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사건 4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사건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방해를 위한 공작이라고 주장하며 재판 연기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뉴욕 법원에 도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은 죄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What it is election interference. It's being run by Joe Biden's White House. His top person was placed here in order to make sure everything goes right. 트럼프 변호인은 대선 일정이 빼곡한 상황에서 법정에 나오기 힘들다며 재판 시작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월 25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다음 달 시작되는 겁니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가 반드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How do you plan on campaigning while you're in court, sir? I'll do it in the evening. 이번 사건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가 트럼프와의 성관계를 폭로하려 하자 변호사를 시켜 입막음용 돈을 준 데서 비롯됐습니다. 핵심은 돈의 용처를 법률 자문 비용으로 쓴 회계장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되는지 여부입니다. Admitted through the Trump organization as payment of legal expenses when in fact it was a payoff to Stormy Daniels, according to prosecutors, in order to buy her silence during the campaign. 트럼프가 기소된 나머지 형사사건 3건은 아직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은 트럼프가 재판을 대선 때까지 미뤄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고, 조지아주 대선 개입 사건은 검사장과 담당 검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문제가 돼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국 유권자 절반은 트럼프가 유죄가 나오면 찍지 않겠다고 응답해 5월 초에 결론이 날 성추문 입막음 사건 판결이 미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러시아 접경 도시가 공습을 받아 20명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7개의 지역이 집중 공격을 받아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나토 국방장관들이 모였는데 이렇다 할 우크라이나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가까운 러시아 접경 도시 벨고로드. 도심 쇼핑센터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와 도로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다연장 로켓 뱀파이어로 공격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1살짜리 아기를 포함해 6명이 숨지고 20명 가까이 다쳤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벨고로드에서 북쪽으로 130km 떨어진 쿠르스크에선 정유소가 타겟이 됐습니다. 현지 주지사는 공습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동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동서남북 전 지역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Сьогодні зранку російські терористи влаштували масовану ракетну атаку на територію України, застосувавши стратегічну авіацію. 수도 키이우에는 폭격으로 엄청난 크기의 구덩이가 생겼고 여러 채 민가가 부서졌습니다. Бачите, що потріскались під потолком, до пішли тріщини. 서부 르비오에서는 학교 근처에 미사일이 떨어져 하마터면 큰 인명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Ми вибуховою хвилею маємо пошкоджену велику частину кабінетів, близько 15 кабінетів з вибитими рамами, з зміщеними стінами, хімічна лабораторія. І хоча ми сподіваємося, що завтра ми розпочнемо. 양측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1,500km에 이르는 전선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크라이나로선 서방 지원이 절실한 상황.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나토 국방장관들이 브뤼셀에 모였지만 결국 눈에 띄는 지원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대신 미국을 겨냥해 80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출시가 됐었는데 이게 4%대 고정금리였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 중도 상환하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은 이게 1년 단위로 이제 작년 1월부터 해서 올해 1월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1차가 끝났고 이제 뭐 새롭게 2월 달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작년 거를 보면은 총 43조 원 정도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대출이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작년 6월부터 이게 중도 상환하는 금액들이 많이 좀 커졌어요. 점점점 커지다가 12월에는 거의 한 1조 가까이 947억 원 정도가 이제 중도 상환이 됐거든요. 다만 이제 요거가 뭐 43조 중에 뭐 저걸 6월부터 한 걸 다 합해도 뭐 한 2, 3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그 상환 규모가 엄청 크다 이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조건이 좀 좋았었는데 뭐 그 대출이 실행될 때만 해도 이게 상환이 점점점 커졌다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 이렇게 중도 상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한 이유를 보면 시장 금리가 점점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역전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특례보금자리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정금리로밖에는 안 되고요. 그런데 그게 시작될 때가 한 1년 전쯤 되겠죠. 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될 때만 해도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때는 또 고정금리지만은 시중금리보다는 좀 저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시다시피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스탑을 했고 금리를 올리는 걸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시중금리는 또 먼저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금리는 지금 대출 자격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대개 보면은 3%대가 많은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러면은 4%대 특례보금자리론과 3%대는 뭐 많이 보면 1%포인트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로 바꾸려는 그런 동기가 점점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 있을 금리나 기대감을 미리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중금리가?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 시장 금리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어제 나온 우리나라 코픽스 금리도 그 전달부터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다 없어졌거든요. 경로가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다, 정책 금리가. 그런 거는 이제 시장에 명확한 시그널이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금리는 떨어지는 속도의 문제일 뿐이지 이제 떨어지는 추세는 이어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당분간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가요, 실장님? 지금은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아무래도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는 시중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훨씬 싸질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고민들이 생기겠죠. 기존에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으신 분들이 갈아탈 시점이 언젠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주택담보대출이라서 변동금리로 뭐 짧은 기간 또 몇 개월 단위로 변동금리로 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실 수만 있다면 그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 가 보면은 그런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정도 고정금리를 잡거든요. 근데 이 고정금리를 뭐 길게는 3년, 5년을 고정금리를 잡는데 이 고정금리가 시중금리가 하락한다고 해서 고정금리에 반영되는 게 상당한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상 이제 대출을 갈아탈 때쯤 그렇게 금리 격차가 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일단은 올해도 시장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고 대부분 예상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한번 갈아타는 것도 시점을 잡으셔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가계 대출이 다시 증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우려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가계 대출이 높은 상황에서 실장님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이제 금융 시스템의 뇌관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PF 시장, 건설 시장 쪽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계 대출인데 가계 대출 쪽은 좀 상승세가 많이 잡혔죠. 올라가다가 이제 계속 회복하는 횡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긴 한데. 가계대출이 금리가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서 올라갈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낮아지더라도 사실 그렇게 많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정책 금리만 보면 미국 연준이 5.5고 저희가 3.5인데 5.5에서 이제 미국 연준이 내려가긴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이게 최근 1, 2년 동안에 역전돼 있어서 우리가 둔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정책 금리가 미국 정책 금리보다 더 높은 게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이 말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인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높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빨리 낮춘다고 해도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빨리 안 낮아질 겁니다. 그 부분에서 가계대출을 증가시킬 여지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금리도 중요하지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거는 이제 가계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지불하는 비용인데 그 비용보다 어떤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이 더 높아야 되거든요. 그 말은 부동산 가격이 최소한 금리보다는 더 높게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가계대출이 많이 늘 텐데 지금 금리가 조금 낮아지는 것만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주제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최근 국내 경제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리는데 이제 지난해 일본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제 25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좀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시장? 작년에 저희가 이제 1.4% 나왔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1.9%인데 일시적으로 봐야죠. 왜냐하면은 두 나라의 어떤 그 성장 구조라든가 어떤 성장의 원천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일시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인은 저희 나라가 1.4% 나온 건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년 이후로 사상 서너 번째로 가장 낮은 성장률, 외환위기나 뭐 이런 거 빼고요. 이게 독일도 상당히 성장률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수출의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 일본은 생각보다 그렇게 수출 의존성이 많이 안 높습니다. 해외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일하고 우리나라 성장률이 작년에 상당히 좀 고전을 했는데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본이 아시다시피 중앙은행이 금리를 안 올렸습니다. 안 올리다 보니까 외국인 관광객 바깥에 들어오는 그런 소비가 좀 많이 늘었고, 그리고 물가도 지금 뭐 2%대 후반 정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통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일본의 물가 상승을 보면 0에서 0.5%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일본이 좀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으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 됐던 그런 영향으로 일본 경제 성장률이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좀 역전이 된 걸로 보이고요. 요거는 지속 가능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1%대 중반 성장률이나 일본이 1.9%까지 나오는 거는 좀 이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부터는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좀 역전이 있었는데 올해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이 지금 2.3%, 일본이 0.9%.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다시 좀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도 좀 저성장기에 진입한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잠재 성장률이라는 이제 개념을 쓰는데요. 예. 뭐 복잡하게 설명 안 드리고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한 5년이나 10년 동안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3% 정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통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계산해 보면 2.3%, 2.2%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좀 많이 낮아졌고요. 예. 이게 원인을 이제 뭐 고령화 저출산에 많이 두는데 이거는 지금 낮아진 성장률은 그 원인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위축이 돼 있거든요. 최근에 예. 보면. 근데 그런 영향을 많이 컸던 것 같고 앞으로 성장률이 잠재 성장이 더 낮아질 것 같은데 뭐 좀 비관적으로 보신 분들은 한 10년 후에는 1%도 안 나올 거다, 0% 될 거다. 그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슈를 많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일본보다 성장률이 작년에 좀 낮아졌다는 건 이 영향은 아니에요. 구조적인 영향은 아니고 일시적인 거고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저희가 잠재 성장률이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고령화 사회가 좀 심하고 국내에서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활동들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게는 한 1에서 1.5%포인트 정도는 잠재 성장률 일본보다는 계속 유지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실장님 이제 고금리 고물가가 이제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제 기업 경영을 좀 돕기 위해서 이제 금융 당국과 유관부처 또 시중은행이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민간 합동으로 76조 원 이상을 이제 기업들에게 금융 지원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배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워낙 금리가 너무 높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0에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가 나왔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플러스 0.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설비 투자가 뭐 그때도 좀 안 좋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한 5% 정도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 타이밍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코로나라는 어떤 일시적인 경기 침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이나 그린 전환 때문에 뭐 글로벌 기업들이 보면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기업들은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 기업들도 이런 또 산업 대전환 시기에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지원 방안을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 지원 방안에 이제 크게 두 가지 그 포인트를 두는데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어떤 신산업으로의 전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이고 두 번째는 이상하게 그 대기업 은행에서 기업에게 이제 대출을 할 때 가장 금리가 싸게 대출이 되는 건 대기업 쪽이겠죠. 신용도가 튼튼하고. 예.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있는데 중견기업이 그 다음으로 싸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금리가 싸고 중소기업이 금리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신용도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금리가 중견기업에 대출하는 금리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들어간 부분이죠. 그래서 중견기업들이 가운데서 좀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금융 지원도 들어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책적 지원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잡아서 중견기업 쪽에 한 15조 원 정도 집중 투입될 예정이고요. 뭐 그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정부가 이제 그 타겟으로 잡는 신산업 5대 분야 이런 쪽에 상당히 좀 낮은 금리로 아마 시중금리보다 한 1%포인트 이상 더 낮은 금리로 이런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겐 지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좀 인지하고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나 뭐 금융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선 상황인데 좀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특례보금자리로 얘기를 했는데 시중금리는 떨어지잖아요. 사실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금리적인 어떤 이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나중에 가면은 이제 이 효과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처럼.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기가 올해 상반기거든요. 금리가 가장 높을 때. 그러니까 이 정책을 내놓았으면 빨리 시행을 하는 게 그 효과를 달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보통 제 경험으로는 이렇게 이제 지원 대출 정책을 금융지원 정책을 얘기를 하고 실제 기업들이 그걸 느끼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속도를 좀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실장님 이 고금리 고물가 외에도 이제 기업의 법인세 부담도 이제 기업 경영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들이 이제 한편에서 나오는데 이 실제로 법인세 수준이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상위권 수준이라는데 실제로 어떤 수준입니까, 실장님? 이게 이제 OECD GDP를 기준으로 기업들이 낸 법인세 금액 토탈이 있잖아요. 이제 그 비중을 잡았을 때 우리나라가 2022년 기준으로 5.4% 나와서 OECD 국가들 중에는 세 번째로 높은 그리고 OECD 평균보다도 확실히 높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저 세금 내느라고 사실 이 세금을 안 내고 남아 있다면 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가 그래서 좀 더 이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는 이제 내용의 보고서가 이제 경총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예. 지금 뭐 늘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면 양쪽의 의견이 항상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뭐 이게 세계적인 어떤 법인세 인하 경쟁에 함께 가야 된다. 뭐 이런 뭐 의견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대기업 감세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 감세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도 내놓고 있거든요. 실장님은 이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떤 쪽이십니까? 이제 이게 경제적인 현안에 대해서 이게 최근에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좀 팍팍해졌는지 무조건 이제 거기에 자신의 어떤 뭐 정치적인 스탠스 이런 걸 이제 대입을 하는데 그 선진국 OECD하고 평균보다 높은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낮추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우리도 이제 법인세를 손을 보긴 했지만 사실 주요 선진국들의 법인세가 최근에 2, 3년 동안 많이 낮아지는 그 속도를 못 따라잡고 있거든요. 다만 이번에 경총 통계를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세율이 법인 세율이 OECD보다 높다는 것도 원인이 있지만 또 하나 이제 밝혔던 게 뭐냐면 2022년이 약간 좀 예외적인 해입니다. 이때 우리나라가 이게 법인이 엄청 많이 늘었어요. 2022년이요? 근데 2023년 우리 성장률은 낮았지만 2022년은 경기가 그래도 좋았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뭐 100개 기업이 세금을 냈다면 150개 기업이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법인세 규모는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세수 구조를 보면 법인세 비중이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분명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따라잡으려면 이제 뭐 재산세랑 소득 다른 세원을 발굴해서 법인세 비중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분명히 뭐 그 경총 분석의 한계는 있지만 법인세 부담은 개인적으로 보면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전반적인 세수 구조, 그러니까 법인세나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 비중이 높은 게 뭐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업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세금을 포착하기가 쉬운 세금이에요. 얘네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은 세금들을 많이 지금 잡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월급 봉급 생활자의 근로소득세도 세금 포착이 쉽고, 근데 어려운 건 뭐 자영업자라든가 뭐 이런 쪽에는 세금을 좀 포착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세수 행정과의 어떤 고도화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비중을 낮추는 데 있어서 어떤 정부의 기교라고 할까, 정책적인 효율성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경제 이제 우리나라와 다르게 이제 미국은 이제 고금리 속에서도 이제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도 넘고 이제 탄탄하게 유지를 해왔는데
이제 사실 소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미국 경제에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둔화하는 지표가 나왔다고요, 실장님? 예상 밖인데요. 그러니까 그 한 며칠 전만 해도 미국 CPI 소비자 물가가 뭐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했던 경험이 있었고 어제는 좀 안정이 됐었는데 예. 지금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가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전문가들 예상치로는 마이너스 0.2%였는데 그걸 훨씬 더 밑으로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8은 최근에 그 정도까지 소비가 이렇게 좀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나왔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는 미국에 최근에 좋게 나오는데 이거는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동한 결과가 인플레나 고용으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미국 경제는 이제는 내려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전체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미국이 한 70% 정도 나오고 우리나라가 45%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 경제를 방향을 쥐고 있는 게 소비인데 소매 판매가 이런 속보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 미국 경제가 내려간다. 그럼 그게 정말 우울한 얘기인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빨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그널로 보시는 게 오히려 미국 경제는 나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 중앙은행도 따라 내려야 되니까 인하 시점이 좀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도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장님 그런데 뭐 소매 판매 둔화나 뭐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다른 방향으로 뉴욕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거든요. 3대 지수 이번에도 또 상승 마감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연준이 얼마 전만 해도 이제 5월 달에도 금리를 못 내릴 거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소비가 저렇게 망가졌으니까 미국 연준이 물가를 핵심으로 보지만 물가와 성장을 같이 보거든요. 경기가 저렇게 침체가 된다면 금리를 빨리 내려서 경기를 좀 진작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미국 연준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죠. 예. 아마 이제 뉴욕 증시가 저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오늘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한 가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부양되는 거라면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매 판매가 둔화를 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이제 좀 침체가 될 가능성이 조금 커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주가와 이제 실물 경기와의 좀 괴리감은 좀 커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유동성이 제일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다양한 게 있는데 말씀드렸던 이제 실제 실물 경제의 흐름과 또 하나는 자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 경기가 회복이 되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경기 상황에서는 실물 경제가 상당히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높다고 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바닥 근처, 실물 경기가 바닥 근처고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불확실할 때는 이런 그 유동성, 통화 정책 이런 거에 기대감이 비중이 좀 더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는 좀 다르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가의 흐름이 좀 당분간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편인가요? 근데 주식시장 뭐 모든 금융시장이 그렇지만은 이게 오버슈팅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과하게 반응했다가 이게 아닌가 싶으면 다시 또 원래대로 오는. 그래서 이런 계속 상승한다고 추세를 잡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점프했다가 또 며칠 지나면 좀 잠잠해지고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아마 지속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일본이 결단을 내린다면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평양 방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나라와 쿠바가 전격적인 수교를 발표한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담화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쿠바 수교 발표 하루 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북일 관계에 대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를 문제 삼지 않는다면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한미일 결속 강화 속에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던 쿠바마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갈수록 심화하자 한미일 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과 협력을 모색하며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과는 적대 관계를 강화하면서 일본과는 협력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일종의 한쿠바 수교를 북일 협력 관계로 맞불을 놓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김 부부장은 다만 이런 입장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북한은 북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구상도 없고 접촉에 관심도 없다며 기시다 총리의 속내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과의 실무 접촉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핵개발과 납치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고위급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방 한계선, NLL은 우리 군의 변치 않은 해상 경계선이라며 NLL 수호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이른바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또 북한이 처음 공개한 지대함 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는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하는 가운데 북한의 보도 내용을 포함해 종합 분석하고 있다며 북한 대함 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요격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국가인 애국가의 가사 일부를 변경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단어 3,000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웹사이트에 게재된 북한 애국가 가사에서 3,000리의 아름다운 내 조국이 이색의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뀌었으며 단어 3,000리는 아예 삭제됐습니다. 북한은 가사 변경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북한이 한국을 주적으로 특정하고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는 등 정책을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설명했습니다. 신도를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교회 목사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으면 유산할 수도 있다며 피해자에게 겁을 준 정황도 있었습니다. 해당 목사는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에 중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로 목사가 지도자로 활동했던 만민중앙교회 소속입니다. 신기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만민중앙교회 신자였던 박모 씨는 목사의 말에 속아 2016년까지 10년에 걸쳐 무려 30억 원이 넘는 돈을 교회에 냈습니다. 목사는 본인이 하나님 말을 전하는 대언자라며 돈을 안 내면 큰일이 날 거라고 겁을 줬습니다. 신입주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분들 간혹가다 유서에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단장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언제나 신입주 드렸는지. 반면 돈을 내면 당회장이 죄도 벗겨주고 치료도 해준다고 현혹했습니다. 당회장은 만민중앙교회 지도자였던 이재록 목사로 신도 9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최근 사망한 인물입니다. 장관이 그 성토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수년간 많은 문제 해결과 응답을 받아왔던 그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교회 내 성폭력을 알게 된 박 씨는 크게 실망해 교회를 떠났고 지난해 5월 사기 혐의로 A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는 신과 같다는 거짓말로 신도를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는 건데 경찰은 수사를 벌인 지 9개월 만에 계좌 입금 내역으로 밝혀진 6억 원가량을 피해 금액으로 인정하고 A 목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다 만천에 드러났죠. 두려운 마음에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에서 온전한 11조를 해주고 A 목사 측은 이런 박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짤막하게 입장을 전했지만 근거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 외에 만민중앙교회 신도였던 다른 피해자들도 고소를 준비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황의조 씨의 전 연인을 사칭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모방범이 불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황 씨 측 의사에 따라 지난 7일 남성 A 씨를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사칭하면서 소속사와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폭로를 이어가겠다는 협박성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칸과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영화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5년 연속 베를린의 러브콜을 받은 홍상수 감독의 신작과 함께 한국 작품 5편이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 영화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올해 베를린 영화제에는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한국 영화들이 공개됩니다. 우선 홍상수 감독의 31번째 장편 여행자의 필요가 경쟁 부문에 올라 홍 감독은 5년 연속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주인공이 한국 여성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작품으로 홍 감독이 제작과 각본, 연출 등을, 연인 김민희 씨가 제작실장을 맡았습니다. 쌍천만 관객을 모은 범죄도시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은 작품성과 오락성을 두루 갖춘 영화를 선보이는 스페셜 갈라 부문에서 공개됩니다. 주연 배우 마동석, 김무열, 이동휘, 박지환과 허명행 감독이 레드카펫을 밟으며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형사 마석도의 통쾌한 액션을 전 세계에 알릴 전망입니다.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영화를 소개하는 비경쟁 포럼 부문에는 배우 최민식, 유해진, 김고은 주연의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 파묘가 초청됐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장재현 감독이 개막식과 월드 프리미어 상영 일정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드라마 멜로가 체질의 연출을 맡았던 김혜영 감독의 첫 장편 영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는 성장 영화를 소개하는 제너레이션 K+ 부문에 올랐습니다. 세밀한 연필화가 특징인 정유미 감독의 애니메이션 서클은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열흘 동안 이어지는 이번 베를린 영화제에서 최고 영예인 황금 곰상을 놓고는 모두 20편의 장편 영화들이 경쟁합니다. 개막작은 킬리언 머피 주연의 아일랜드 영화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선정됐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미국 캔자스시티의 슈퍼볼 우승 축하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경찰 당국이 밝혔습니다. 캔자스시티 경찰국은 언론 브리핑에서 예비 조사 결과 테러나 극단주의 폭력 조직과의 연계는 없었다며 여러 사람 간의 다툼이 총격으로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용의자로 체포한 3명 가운데 2명이 청소년이라며 아직 범행 동기를 비롯한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눈비가 그친 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서 찬 공기가 밀려오며 반짝 영하권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무려 10도나 낮은 상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추위 속에 어제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경기와 충북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나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광주가 11도 등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휴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